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시려고 했는데 박수 치신 분에게 33회 시험 합격의 영광이 되길 바라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첫 시간은 일단 처음에 앞부분은 일단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을 또 어떻게 공부할지, 세법 어떻게 공부할지 좀 당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진도 나갈 겁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 기초인문 강의 1주차입니다.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세법이요, 세금에 관한 법인데, 자, 원래 세법은 세금에 관한 거라 어렵고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 시에 취득할 때, 살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시에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를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인데 그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개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고득점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기초인문서인데 요거 한 권으로 끝나면, 공부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기초인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앞두고 용어를 익히고 또 이 과목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짝 한번 파악해 보는 거고요. 또 이 기초인문 과정을 통해서 용어의 낯설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초인문서나 기본서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교재나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조세 총론이요.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용어의 낯설음이 극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30회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2021년도 얼마 전에 32회 시험이 치러졌고 30회 시험 때는 3문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자, 31회 시험에서 한 문제, 32회 지난 32회 시험에서 한 문제, 이렇게 대개 한두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인데요. 과세주체,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하는데, 과세주체에는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세주체가 되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 지방세하고 국세를 보면 시험의 출제 비중은 대개 보면 이 지방세라는 부분에서 한 8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요. 국세에서 대개 7문제 이런 식으로 내외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방세 출제 비중이 그동안 계속 높았는데 32회 시험, 지난 32회 시험에서는 지방세에서 문제가 요게 이제 6문제가 출제되고 국세에서 9문제, 이렇게 해서 국세 출제 비중이 높았다. 자, 이렇게 요번에만 좀 그랬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개 이런 출제 비중으로 출제되고, 세법은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자, 우리 2차 과목에서 2교시에서 40문제 치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시법, 그래서 지적법에서 30%, 등기법에서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40%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등기법을 하면은 그냥 70%니까 세법은 안 하고 등기법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가 큰일 나고, 대개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냐면 지적에서 점수 따기가 좋기 때문에 등기법보다는 30%, 그 다음에 세법에서 또 점수 따기가 좋기 때문에 40%, 합쳐서 70% 이런 전략으로 하시고 등기법을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대부분 평균적인 수험 전략이고, 또 그게 또 모범적인 또 표준적인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32회 시험에도 그랬지만 등기법이 어렵게 나올 때는 점수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세법은 출제 문항수는 작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요. 또 유일하게 만점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지난 32회 시험은 제가 예상대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예년보다 까다롭게 출제될 거다 그랬는데 제 예상대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 유형이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 볼 때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서 까다롭다 이렇게 하면서 역대급으로 어렵다 이런 체감 난이도를 갖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막상 저도 걱정을 했는데 시험 당일날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보면은 점수들은 일단 좀 나왔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충실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점수가 다 나오고 그래서 만점 맞은 사람도 있고 또 고득점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점 맞은 수험생은 제가 보기에는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찍었는데 한 문제 정도는 찍었는데 맞았다 이런 것 같고 어떻든 간에 대부분 다 그래도 이 가운데 또 난이도 어렵게 또 나온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를 보면서 까매지죠? 머릿속에. 그러면서 당황해가지고 점수 실력 발휘를 못해서 점수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합격하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점수들이 다 잘 나왔습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 그래서 세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또 실무에 나가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법 그래서요 부동산 세법인데 어떤 간에 올해 32회 시험에서는 출제 유형도 좀 바뀐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봤을 그 시험이었는데 33회 시험에는 어떠냐? 33회 시험도 역시 이제 최근에는 계속 2차 과목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1차 과목은 어느 정도 붙이고 2차 과목에서 합격자 수를 난이도를 통해서 조절하는 이런 형태로 어떻게 계속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상대평가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질 건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끝까지 기초부터 여러분들 시험장 특히 마지막 90월 과정이 중요한데 마지막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 33회 시험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제가 여러분 좋은 점수를 고득점을 또는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구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던가 말던가 이런 타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지. 리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고요. 33회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네?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조금만 이제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만 좀 모의고사 같은 거 봤는데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바로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배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어느 정도 제 강의는 다양한 기법을 써서 제가 평상시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완벽하게 뭐 머릿속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잘 완벽하게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인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깔아놨을 때 수업을 충실히 들었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특히 이제 90월 달에만 바짝 여러분들이 또 그 자료들을 보면서 바짝 공부해도 제 보면 실천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항상 맨 마지막 강의 때 있죠.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제 세법 문제를 실천해서 세법 문제를 펼치면 여러분들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농담인 줄 알고 또 그 다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구나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합격 수기 같은 것을 보면요. 많은 수험생들이 얘기합니다. 진짜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시험장에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면서요. 함께함을 느껴서 문제 풀면서 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제스처가 떠오르고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또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골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제가 무슨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왜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리 깔아놓습니다. 연상기법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계속 어떤 내용과 함께 결부시켜서 깔아놓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농담이 아니고 길게 소설 길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속을 저런 얘기를 길게 얘기하나 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얘기를 길게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이거 했죠, 계속 연결지어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 호흡을 맞추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으면 시험장에서 찰나의 순간에 그 지문을 보면서 제 음성이 들립니다. 자, 어떤 분은 교수님 음성 안 들렸어요. 그런데 연필에 교수님의 기가 왔나 봐요. 그냥 어떻든 간에 잘 골라가지고 2개밖에 안 틀렸어요.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33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요 제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면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여러분께요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자, 어떻든 간에 그 전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 보유 이용 시에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또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와 국세 세금들을 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어떤 제 여자 동창 있죠?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있죠. 남동, 여동 동창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그 친구들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남동, 남자 동창들은 몇몇은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여동들은 뭐 그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동네를 떠나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들 까맣게 잊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혹 물론 소식을 뭐 몇몇 저 친구들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몇 년 전에 밴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 주동이 돼서 해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이제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그 만나는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있죠. 제가 처음 강의할 때처럼 마음이 진짜 막 설레이고 막 두근거리고 그 친구들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년에 까맣게 잊었던 유년의 추억들이 막 파편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식점에서 친구들 막 찾고 있는 데 있죠. 어떤 아줌마가 딱 오더니 제 손을 갑자기 딱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데 탁 피하면서 이 여자가 왜 그러나 그러면서 피하면서 얼굴을 봤더니 어린 시절에 그 얼굴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갑게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반갑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사랑은 만나면 안 된다. 자,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풋풋했던 소녀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웬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아유 진짜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어떻든 간에 제가 꼭 만나고 싶었던 여동이 있었는데 그 여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동은 어떤 동창이었냐 그러면 20살 무렵에 사고를 쳐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얼핏 들었었는데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동대문 쪽에 의료 관련 일을 하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드디어요 돈을 좀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매매로 삽니다. 그러면서 매매로 취득하면서 이 매수인 을이요. 자, 남편이 처음으로 날 처음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만나서 고생했으니까 이 집은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이 매수인 을녀 명의로 집을 갑으로부터 이제 사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더라도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취득했다. 이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고요. 이 부동산이 만약에 6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6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요. 이 취득자 을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취득세입니다. 자, 여러분이 취득세 알고 있는 이 취득세를 제가 빙빙 돌려서 어렵게 얘기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을료의 신랑이 이제 좀 더 일을 확장해 보려고요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럴 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또는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에 뭐 말소 등기 뭐 이런 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어떤 세금을 내느냐 그러면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등록 면허세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예전에 부동산 등기할 때 냈던 등록세라는 세금과 또 면허세, 면허에 대해서 부과되는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두 개 세목이 통합된 게 등록면허세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이 매수인이 등기 안 됐어도요.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겠죠. 열쇠 받고. 그래서 어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할 때, 보유할 때 그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래서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재산을 보유할 때 그 보유 기간 동안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또요, 여러분, 이 을료의 신랑이 드디어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옷장사에서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집 하나를 삽니다. 그럴 때 요번에도 이 집도 네 명의로 해라. 그래서 이 을료 명의로 또 집 한 채를 삽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개인별로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지 않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자, 알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용어 설명, 과세 주체 용어 설명 드렸죠? 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 의무자.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요. 요거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들이 많이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역시 뭐 인구 3%밖에 납부하는 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인구 3%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근데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항상 결혼 안 한 미혼 남녀 수강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친 여친을 사귀는데 좋아해요. 자,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더니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해가지고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요 꼭 물어보라고 합니다. 혹시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자, 물어보면 야, 니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그거 종합부동산세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대. 오빠 나랑 빨리 결혼해.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그거 종합부동산세 낸대. 나랑 결혼해 줄래?
빨리 청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자녀들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나중에 그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 거의 다 내 거 되잖아요. 자,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정도 되면 그 지금 결혼한 청춘이 나중에 퇴직할 정도 됐을 때 그때 그것을 물려받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중에 노후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 종합부동산세 그런 세금이다. 그래서 바로 결혼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세요. 매도인 갑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계약금, 중도금을,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는 아직 안 했어도요. 잔금을 받았을 때 매도인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이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요.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는 여러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은 그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퇴직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 많은 지방세와 국세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5개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얘네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그 중에서 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요. 근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구세고 도세인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등록면허세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강남구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러면 이 취득세는 그 광역시가 과세 주체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흔히 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래서 도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자, 근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요. 등록면허세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등록면허세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특별시세가 아니고요. 재산세는 과세 주체가 시군구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에요. 우리가 흔히 재산세를 시군세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 아니라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하고 군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우리가요 얘네들을 세금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라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얘네들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취득세라는 세금에서는 시험 문제가 2-3문제가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근데 제3, 31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3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대개 1-2문제 출제되고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거의 3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2회 시험에서는 2문제 나왔지만 3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1-2문제가 출제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계속 최근에 1문제 나오다가 32회 시험, 지난 32회 시험에서는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조세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에서 최근에 이런 좀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조세 총론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2회 시험도 한 문제 나오고요. 근데 30회 시험에서 세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31회 시험에서 이거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31회 시험에서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세 문제가 30회 시험 때, 31회 시험 때 여기서 세 문제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됐었는데 32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아, 뭐야 이거? 그냥 뭔가 규칙성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네요. 그죠? 잘 한두 문제씩 나오는,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세 문제씩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한두 문제, 이제 33회 시험은 예상하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6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일 많이 출제되고 양도소득세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한 8문제만 맞을 거니까 그냥 나머지는 찍으려고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거 양도소득세는 다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에 맡겨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이번 32회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오히려 무난하게 출제가 돼서 공부 충실히 하신 분이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개 양도소득세는 킬러 문제가 들어있어요. 계산 사례 문제. 이번 계산 사례 문제는 저랑 같이 많이 연습한 문제여가지고 공부 좀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맞췄던 계산 문제였는데 계산 사례 문제가 세법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계산이 또 약간 또 좀 꽈놓기도 하고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시간 내에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 그래서 이걸 다 맞으려고 공부하면 힘만 들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오히려 한두 문제는 그냥 틀리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양도소득세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고 또 잘 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또 세목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만점 맞으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이런 세금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32회 시험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금들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도 대부분 어렵지 않고요. 또 그 다음에 한 10분 15분이면 90월 달에 10분 15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만약에 올해 포기한 사람이면 여기서 세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금들을 중심으로 우리 출제가 되고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요. 또 양도 시에,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 양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공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비중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동산 세법의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세법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세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효자 과목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이번에도 공시법령이 어렵게 출제되다 보니까 특히 등기법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적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따고 그랬었는데 어떤 수험생분 보니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합격 수기에 보니까 공시법령을 13문제 맞고 세법을 12개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는 겨우 합격할 수 있었다. 만약에 세법을 10문제나 9개, 8개 맞았으면 자기 떨어졌을 건데 세법을 이렇게 12문제 맞춤으로 인해서 겨우 합격했다. 여러분들 계십니다. 세법은 고득점, 이렇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세법을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 가까운 인척도 그렇지만 몇 천만 원에 8천 몇백만 원 세금을 저한테 팔기 전에 5분만 상담받았으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일 저질러 놓고 저한테 와서 이제 뒤늦게 막 당황해서 상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5분만 상담을 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씩은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결과도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은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실무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과목이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실생활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 공부는요, 일단 다른 과목의 공부도 그렇지만 공부는 일단 이해가 되죠.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해해야지 응용력도 생기고요. 이해가 기본입니다. 근데 세법은 다른 과목과 좀 달리요, 이해뿐만 아니라 2차 과목 대부분이 그렇지만 암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상당수가 암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목의 특성상 보세요. 세법 같은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뭐냐면 세율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 32회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세율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율은요, 어떤 이해가 바탕이 물론 되긴 되지만 결국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농지 이외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유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막 물어봅니다. 등등.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농지 이외의 토지라든가 상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4% 세율 정하느냐, 농지를 교환으로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왜 3% 세율 정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한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져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세법은 또 세율이라든가 또 기본적인 또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꿔서 내는 단순 암기식 문제도 역시 나오고 또 기본적인 세율 암기가 돼 있거나 그래야지 또 응용된 내용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암기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이나 연상기법이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요, 또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하다 보면 이 세금들이 헷갈립니다. 뒤섞여서 내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뒤섞여서 헷갈립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막 등등 세금들의 내용이 섞여서 헷갈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때가 되면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비교해요. 어떤 수강생,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험은, 공부는 이해, 시험은 암기. 예. 자, 이런 말인 것처럼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비교하고 이렇게 3일차가 될 때 세법 공부가 완성이 되고 또 공부를 또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부터 해가지고 제가 입문과정 또 기본서, 기본 이론, 심화 또 내용들 계속 내용은 처음에는 이론을 펼쳐서 배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또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이론들을 압축 정리한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핵심 요약 정리해드리고 또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해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제 강의는 쭉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만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판에 9, 10월 달에 바짝 저와 함께 공부하면 9, 10월 달 자료를 잘 봐도 여러분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떤 수강생분은 엑기스 오브 엑기스로 해주세요, 교수님. 이거 진짜 엑기스만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몇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요, 과정만 잘해도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려 있으면 세법은 좋은 점수를 실전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어떤 수강생분, 합격생은 이것만 보면 된다고 후배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돼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33회 시험에 아무리 문제 어렵게 나오더라도 좋은 점수, 고득점을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완벽한 이해보다는요, 완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이해해야지만 멈춰가지고 반복해 들으면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 들어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네이버 사전 찾아가면서 용어 같은 거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 일단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면서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또 이해 안 됐던 내용들이 이해가 다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공들이고 힘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망강이 중요합니다. 한 번 다 끝까지 도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자, 세법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핵심을 이제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본인도 그렇고 제 강의 자체도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생소한 용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려워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용어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용어를 설명한 것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고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낯설음이 극복되면 됩니다. 세법의 세목들의 세금들의 특징,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초부터 마무리 강좌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세법은 별다른 시간 투자 없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끝까지 어떻든 간에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강의만 열심히 듣고 조금씩만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하면서 나중에 막판에 몰아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서를 좀 설명을 드렸고 246페이지 조세 기초 이론입니다. 여기 펴시고요. 246페이지입니다. 제1편 이제 조세 총론인데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 시험은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자, 조세 총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 총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그러면요. 먼저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자, 먼저 이번 기초면 과정에서는 조세의 의미 특징이요. 조세란 게 어떤 거냐. 근데 이 조세의 특징에 대해서는요.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다음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다만 대개 시험에 의미가 없는 것은 오늘만 설명하고 기초면 과정만 다음 순환부터는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의미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분류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계시네. 자, 고기 한번 드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틈틈이 세법은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럴 건데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자,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는 추운데 안에 또 따뜻하고 그러니까 졸음이 막 밀려오죠, 여러분들. 슬슬. 자, 그래서 힘내시고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익히시고 오늘 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될 거고요. 조세 분류. 시험에는 조세 분류가 틈틈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조세 분류. 자, 그리고 이제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아까 용어 설명 드린 요거.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죠, 여러분들. 어떤 세금은 이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거예요.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납세고지서나 납부고지서나 뭐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죠. 어떤 세금은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세금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건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세 징수 방법. 근데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세금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근데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 내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재에 관한 거,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31회 시험에서는 이 징수 방법 용어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요 성립 확정 소멸.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32회 시험 대비 강의를 들었던 분은요. 제가 그랬어요. 올해 시험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부분이 조세 총론에서 어디냐? 딱 하나 찍어봐라면 가장 유력시되는 부분 이 성립확정 소멸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험에 32회 시험에서요. 조세 총론 문제는 요 확정 요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신통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 올해는 어디서 시험이 나올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동안의 어떤 기출문제 분석 또 경험 거기다가 제 감을 촉을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예측을 하죠. 그래서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테마로 해서 조세 총론 공부할 건데 로켓가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자. 출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의미 특징인데요. 우리 교재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자 조세 의미 특징인데 교재 248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잠깐 이제 첫 시간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부동산 세법의 개요 및 고득점 합격 전략을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고 첫 시간은 진도는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조세 총론 거기 246페이지 조세 기초이론에서 조세 개념 의미 특징 이걸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